자, 교과서 22페이지 생명과학의 특성. 22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 생명과학의 특성을 펴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웠죠? 대답. 네. 네네. 오늘은 마이크 켜고 이제 수업에 참여해야죠. 그죠? 네. 어제까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바이러스는 어떻다? 특징이? 물질 대사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뭐 한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한다. 스스로 뭐가 없어서? 효과가 없어서. 효소가 없어서 효소가 없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자, 또 뭐 한다? 스스로 증식을 못한다. 할 수 없다. 또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생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어디 안에서는? 숙주 안에서는, 그렇죠. 숙주 안에서는 숙주의 뭘 이용해서? 그렇죠. 효소를 이용하여 뭐 한다? 물질 대사 증식을 하고, 그죠? 또 뭐가 일어난다? 돌연변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생명적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숙주 안에서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나타내죠. 예, 대답들 하세요. 그죠? 네. 이제 화면 잘 나오죠? 얘기도 잘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숙주 안에서는 생명체 특징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생명과 비생물의 어떤 상태이다? 중간. 그렇죠. 중간 상태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어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러스는 분류를 어떻게 한다? RNA, DNA. 유전 물질에 의해서. 자, 유전 물질에 따라. 그죠? 자, 무슨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쪼갠다. 그렇죠. 근데 어제 얘기가 끝부분이 좀 하는 과정에 컴퓨터가 조금 렉이 걸려서 성급하게 좀 끊었어요. 그래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못했어요. 그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컴퓨터가 렉이 걸려서 그래요. DNA 바이러스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DNA는 어떻다라고 해서 모양을 보여줬어요. DNA는 무슨 구조다? 이중나선 구조다. 그렇죠. 이중나선 구조라 좀 상대적으로 어떻다? 안정적이고 RNA는 단일 사슬 구조죠. 한 가닥에 쭉. 그래서 좀 어떻다? 돌연변이가 구조가 조금 안정. 견고하지는 못하죠. 상대적으로. 자, 상대적으로 DNA보다 견고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DNA 같은 경우는 두 가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닥에 손상이 돼도 나머지 한 가닥만 있으면 수선이 돼요. 이거는 생명과학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건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전공을 가면은 배우게 될 텐데, DNA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되면 손상이 되면 수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생체 시스템 내에서. 근데 수선을 하는데 수선하는 기본이 있어야죠. 원본이 있어야 우리가 원본을 보고 수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맞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원본이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1학년 때 배웠어요. DNA는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한쪽 가닥을 보면 반대편 가닥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는데 아데닌의 반대편은 반드시 뭐가 오고? 그렇죠. 아데닌의 반대편은 반드시 뭐가 오고? 티민이 오고. 요거는 그림이 부적절하네요. 자, 여기 보면 아데닌 반대편은 반드시 티민, 구아닌 반대편은 반드시 사이토신. 이렇게 짝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쪽 면을 보면
나머지 한쪽도 알 수 있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 RNA는 단일 사슬이에요. 단일 사슬이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손상이 되면 손상이 되면 돌연변이. 반대편 거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 소실됐다. 그럼 그 반대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실된 거예요. 그죠? 네.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RNA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 회복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가 뭐가 훨씬 더 많다.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작고 좀 더 그 폭이 커요. 그래서 DNA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고 RNA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변이가 많아요. 변이가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근데 면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 외부에서 들어온 적들을 물질러야 돼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병이 낫죠.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적에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특성? 그렇죠. 적의 그 외형적 특징을 봐야 돼요. 그죠? 그죠? 우리 몸 안에 잘못해서 아무나 다 무찔러 버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무찌르지 말아야 되죠.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는 무찌르지 말고 적들은 무찔러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부까지 파헤쳐 갖고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다 죽인다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외형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바이러스는 외형이 어떻다? 돌연변이가 잦으니까. 바뀐다. 외형이 자주 바뀐다. 외형이 자주 바뀌면 어때요? 우리 몸 안에서 인지할 때는. 저번에 들어왔던 놈은 우리 몸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왜?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놈이니까.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새로 들어온 놈이 저번에 들어온 놈하고 얼굴이 달라졌어요. 성형수술해서. 그러면 얘는 적이에요? 아니면 새로 들어온 놈이에요? 새로 들어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들어왔던 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빨리 그것에 대한 대비책과 그것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전에 들어오지 않았던 놈이 들어오면 걔에 대한 정보를 다 다시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안 걸려요? 더 걸려요. 더 걸리죠. 그래서 그 저번에 그 얘기했던 이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독감밥 만약에 대표적인 예로 인플루엔자다. 인플루엔자가 작년에 막 들어왔었는데 작년에 거는 다 이제 우리가 막 병에 걸리고 아프고 막 해서 작년 거에 대한 우리가 면역 기능을 다 갖게 됐어요. 얘에 대한 항체도 다 생산하게 됐고 그런데 올해 딱 들어올 때 얘가 모양을 바꾸면서 들어왔어요. 전혀 내가 보도 못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새로운 놈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놈이에요? 새로운 놈. 새로운 놈. 그래서 또다시 그 독감에 또 걸리는 거예요. 독감에 또 걸려요. 자, 독감에 또 걸리는데 이걸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그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또는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 어제 배웠죠. 그 다음에 코로나 요새 문제 일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다 RNA 바이러스예요. 또 여러분이 말만 들어도 무서운 HIV 그죠?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네. 네. 얘도 RNA 바이러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간이 정복을 했다 아직 못했다.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지금 타미플루가 먹히긴 하는데 좀 부작용이 좀 있죠. 타미플루의 부작용. 뭐죠? 타미플루의 부작용 못 들어봤어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아니. 타미플루를 복용한 학생들이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자살 안타까운 일이 충동. 그렇죠. 그 아파트 고층에서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 옛날에 5세 이하 어린이들이 갑자기 그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야. 타미플루 복용하고. 그래서 이게 한때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지 막 이렇게 됐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항약으로서는 그거 외에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시판이 되죠. 그래도 이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약이죠. 타미플루도. 맞죠? 자, 그럼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원래 그리고 리노 바이러스니 코로나 바이러스니 이런 것들은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국가적으로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에서 뭐 요번에 코감기가 유행입니다. 그래갖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은 하지 않았죠, 여태까지.
네. 여러분 그래요. 올해 갑자기 목감기가 유행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합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거 처음일 거예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그 바이러스들은 숙주를 죽이지 않아야 돼요. 왜? 왜 퍼뜨려야 숙주를 되니까. 죽이면 안 될까요? 바이러스가. 퍼뜨려야 되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 숙주가 있어야만 자기가 보다 원활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증식할 음식도 수 하고 음식. 그렇죠. 자손도 남기고 막 할 수 있는데 숙주가 죽으면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같이 죽어요. 죽어요. 그럼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갑자기 이 치사율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거 갖고 사회적 문제가 일으키진 않아요. 알았죠? 진통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를 됐냐? 치사율이 좀 높아서 그래요. 치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병에 걸렸을 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어떻다? 높다. 높다. 높으면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죠? 뭐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점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어디는 뭐 7%막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7%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100명이 감염되면 몇 명이 죽는 거예요? 7명. 7명.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감기의 그 치사율을 뭐하기 때문에 많이 넘어요. 상회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좀 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치사율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이렇게 그러면 왜 치사율이 왜 높지? 아마 이거는 저것 때문일 거예요. 숙주 갈아타기. 이 바이러스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텐데 원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를 예를 들게요. 인플루엔자에 여러분 조류독감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당연히 들어봤죠. 그죠? 조류독감은 누굴 감염시키는 거예요, 원래? 새, 그렇죠. 자, 그러면 조류독감은 새를 감염시키는데 인간을 감염시키는 인플루엔자가 있고 조류를 감염시키는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이 RNA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변이가 잦다고 그랬죠. 네. 그래요. 원래는 인간한테 감염이 안 돼요. 근데 인간 몸에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 몸에 인플루엔자하고 조류독감의 바이러스의 인플루엔자의 그 유전자가 둘이 뭐 하는 경우가 생겨요? 막 섞여버려요. 섞여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새도 감염되고 누구도 감염되고 인간도 인간. 감염돼. 이런 이제 그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상컨대 숙주를 지금 갈아타고 있는 애들이 일부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 DNA 분석을 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박쥐를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사성이 굉장히 높더라. 90 몇 %가 뭐 나오더라. 그래갖고 이 원인은 박쥐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 서로의 뭐 입장, 뭐 정치적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서로 자제하긴 하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HIV 같은 경우도 지금 인간이 잡고 있어요, 못 잡고 있어요? 못 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것도 뭐 HIV에 감염됐을 때 감염되는 100%는 아니에요. 에이즈라고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에이즈에 걸리면 여러분이 그 면역 기능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에이즈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얘기해 볼 건데 에이즈에 감염되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어떤 적들도 무찌를 수 없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다른 뭐 바이러스니 세균이니 이런 거에 감염돼서 어떻게 된다? 죽어요.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HIV도 숙주를 갈아타는 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들 뭐 명확한 걔한테 물어보기 전에 모르죠. 뭐 가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할게요. 18페이지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생명과학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든다. 내가 맨 처음에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본 적 있죠. 생명과학 하면 뭐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명과학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응? 여러분 물리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니 과학에 뭘 배운다 개념이 아니고 물리하면 어때요? 어렵다? 네. 계산이 많다? 복잡하다. 복잡하다. 화학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요.
많은 걸 요구했네요. 여러분도 저기 지구학 선택하는 학생 나중에 수능 볼 때 지구학 선택 많이 하려나? 아직은 모르겠죠? 네. 맞아요. 근데 왜 대답을 한 학생만 하는 것 같아? 우리 그 열심히 대답하는 학생이 박태민 학생인가? 우리 저 김근영이요. 아, 김근영이야? 그래. 네. 학생 마음에 들어. 마이크 다 키세요. 안 킨 사람들. 이거 다 안 켰네, 얘네들. 어떡하지? 황정현, 유태훈, 허성문 빨리 다 마이크 키세요. 정윤재 다 보여요. 이도원. 예. 마이크 다 키세요. 마이크 끄지 마세요. 정윤재 학생 튀었나? 네. 마이크 키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마이크 다 키세요. 네. 아니 대답들 열심히 해야지. 한 명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명과학은 뭐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생물. 자, 생명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생명과학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대. 그죠? 과연 이 생명과학은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 무엇을 연구할 거냐? 너네는 생명과학 니네 배워서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굶어 죽기 딱 좋은 과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대학 가서 전공하면. 그죠? 처음 들어봐요? 또 대답들 하네. 대답들 좀 해줘.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네. 생명과학 하면은 생명과학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의 연계성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자, 사고로 한쪽 다리에 무릎 아래를 잃은 사람도 생체공학 기술로 개발된 의족을 착용하며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 의족은 사용자의 동작에 맞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으로 설계됐다. 생체공학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생물의 과학적 생활 방식과 구조를 적용하는 학문으로 생명과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 이 의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저기 옛날에는 이런 저기 의족 이런 것들은 그냥 다리의 모양만 갖춰서 그냥 딱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움직일 때 어때요? 그냥 다리 모양만 있는 거지 쓸 수는 없었죠. 네. 근데 요새는 어때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가면서 인공 다리라든가 인공 팔 뭐 이런 것들은 요새는 기술은 어때요? 많이 발달했어요. 많이 발달했는데 어느 정도로 발달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의 움직임을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여러분 제 네. 소리 잘 들려요? 예, 근데 여러분 소리가 렉이 또 걸리기 시작하네요. 자, 요새는 어떠냐?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다. 잘 운동?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치 다리나 팔이 원래 다리나 팔처럼 어때요? 손도 오므렸다 폈다. 그 의지에 따라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뭐 할 수 있게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네. 또 뭐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이 마치 사람의 그 기존에 원래 있던 다리나 이런 팔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까지 막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뭐가 있어요? 그 자율주행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사람들 그 옛날에 한국자동차 광고였나요? 머리에 그 헬멧을 딱 쓰고 사람이 뇌파로만 뭐를 해요? 차를 뭐예요? 운전. 움직여요. 그렇죠. 이것도 다 이런 것들, 즉 이런 것들이 생명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른 뭐예요? 결과물이겠죠, 그죠? 네. 맞아요. 생명과학은 학문적으로서 생명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생명과학에서 발견된 그 여러 가지 학문적 사실을 우리 실생활에 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물학 하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문 분야는 워낙 방대해요.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어차피 가장 기본은 뭐예요? 생물의 형태, 살아가는 과정,
생물과 생물 사이의 관계, 생물과 환경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건 무엇이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학이겠죠, 생명과학에. 그래서 여기서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 이 세포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를 연구하는 세포학, 그다음에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와 생태계, 지구의 모든 생물관에 이르기까지 연구 대상 규모도 다양하다. 즉 여기서 지금 나온 거 세포서부터 이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그다음에 생물이 살아가는 그 주변 환경, 이것까지가 다 생물학이 뭐예요? 연구해야 될 학문적 범위예요. 알았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생물과 생물이 살아가는 그 주변 환경까지 다 연구해야 되니까 어때요? 그 연구 대상은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먹어야 돼요. 어떤 약품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약품도 우리의 연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인간에게 열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여러분 춥고 덥고 하죠. 땀도 나고 막 하죠. 네. 네. 다 에너지의 이동에 따른 거죠. 네. 그러면 생명과학에서는 에너지도 연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해야 된다. 해야 돼요. 된다. 그렇죠. 생명과학은 그래서 홀로 존재하진 않아요. 생명과학의 토합적 특징, 다음 페이지.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지만, 자, 물리학 갖다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갖다 써야 돼요. 써야 된다. 그렇죠. 화학,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자체가 화학에서 다루는 거죠. 맞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또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거는 어디에? 지구죠. 네. 그 지구도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훌륭해요.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물질과학의 연구 분야를 넓어졌다. 예를 들면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미경. 물리학의 어떤 이론이에요? 물리학에 뭘 갖다 우리가 현미경을 만들었을까요? 광학이라고 들었어요? 광학? 네. 광학이 뭐예요? 네. 빛과 그렇죠. 관련된. 빛에 관계된 거죠. 그것을 네. 이용한 게 뭐예요? 그게 현미경이죠. 그죠? 광학. 맞죠? 네. 자, 광학을 이용해서 현미경이 나왔고, 이제는 이 광학 현미경을 이거는 뭐라고 한다? 광학 현미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를 가지고 아주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근데 이것만 보니까 너무 작은 것들은 안 보여요. 누가 있어요? BF3. 자, 그럼 무극성 분자의 이것도 누구 거 듣는 거예요? 누구세요? 방금 거. 무극성 분자 누구예요? 화학 듣는 사람. 자, 광학은 광학 현미경을 하고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 배율의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몇 배? 네. 천대. 1000배. 그렇죠. 1000배요. 근데 1000배 이상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고민됐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전자현미경이죠. 그죠? 네. 전자현미경을 보면서 그 과학현미경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던 생물의 미세 구조가 보였어요. 근데 이 전자현미경으로도 못 보던 세계가 또 있어요. 그건 어디예요? 분자 상태예요. 분자 상태. 분자 수준에서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얘네는 나노 정도의 그 크기를 가져요. 나노. 그래서 이거 안 보이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했는데 요새는 워낙 그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현미경의 수준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분자까지. 그래서 옛날에 그 처음에 우리가 DNA 구조를 밝혀낸 건 언제쯤 됐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과학자가 있죠. 네.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생명과학자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왓슨과 크릭이 뭘 발견했느냐? DNA에 뭘 밝혀냈다? 구조. 자, 뭘 밝혀냈다? 구조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뭘 받았다? 노벨상.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용한 데이터는 이 옆에 여자 과학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과학자가 요 사진 하나 지금 보이고 있죠? 요 사진. 네. 요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조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둘이 노벨상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는 사진은 이 과학자가 찍었고 노벨상은 이 사람들이 받아서 이게 조금 그 과학사 그 뒷얘기에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거를 밝혀내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크릭은 무슨 학자? 물리학자. 생명과학의 물리학자들도 공헌을 했구나. 그죠? 네. 그래요. 자, 생명과학을 하는데 푸른곰팡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페니실린. 자, 뭐? 페니실린. 실린. 여기서 최초로 뭐가 나왔다? 항생제가 나왔어요. 항생제 뭐죠? 바이러스를. 아니에요. 틀렸어요. 자, 항생제 뭐죠? 세균 죽이는 거.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에요. 자, 뭘 죽이는 물질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박테리아예요. 누구만 죽여요? 인테리아. 박테리아만 죽여야 돼요. 자, 우리가 박테리아에 감염됐어요. 뭘 처방해야 돼요? 약. 약 맞는데 항생제를 처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균에 감염됐다. 뭘 처방한다? 항생제. 항생제를 처방한다. 그렇죠. 항생제를 처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항생제는 누가 발견했다? 페니실린에서 푸른곰팡이에서 발견됐다. 어디서? 푸른곰팡이에서. 그래서 이것이 발견된 이후에 의학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죠? 세균성 질환을 다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치료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죠. 자, 화학의 도움 덕분에 또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도움이 있어요. 또 결정하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뭐 DNA 모형을 만들고 뭐 생명과학은 다른 거를 다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생명과학에 유입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 생명과학은 화학을 갖다 쓰기도 하고 이 생명과학의 결과물이 의학에도 가고 그죠? 역학에도 가고 농학의 그 농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죠? 네. 농사가 활용돼요. 그 다음에 환경이 왜 중요한지도 생명과학에서 다루고 있죠. 그죠? 네. 자, 요새는 정보. 이거 왜 정보가 필요하죠? 컴퓨터죠? 생명과학 하는데 왜 컴퓨터가 나와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명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정보들을 이제부터 생명과학에서 중요한 유전 정보. 유전 정보는 뭐와 뭐로 이루어졌어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 4개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자, 유전 정보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뭘 의미해요? 염기서열. 염기서열을 내가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으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없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밝혀낼 수는 있지만 이 정보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슨 정보가 되느냐? 아미노산 뭐다? 여러분 했죠? 아미노산 뭐다? 종류를 서열이에요. 자, 이 유전 정보는 아미노산 서열이에요. 아미노산을 붙여서 뭘 만들죠?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렇죠.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 정보들을 분석하는데 우리가 수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죠. 절대 수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는 뭐의 힘을 이용해서? 컴퓨터의 힘을 이용해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잘 이용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요새는 그 인간의 유전 정보, 개인의 유전 정보를 요새는 그 모든 유전 정보, 유전 암호라고 그래요. 암호는 약 500만 원 정도면 뭐 할 수 있다? 개인의 모든 유전 암호 정보는 500만 원 정도면 모두 밝힐 수 있다. 밝힐 수 있어요. 단 그 내용은 아직 모른다. 그죠? 그 내용은 아직 몰라요. 자,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그 내용까지도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가 갖고 있는데 그 유전 정보를 하나씩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파헤치고 밝혀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좀 더 지나면 그 내용은 아직 모른다가 아니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따로 바뀌겠죠. 이때 이용해야 될 게 누구다? 컴퓨터다. 그래서 그 생물 정보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좀 앞으로 그 좀 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국내는 조금 시장이 작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좀 크겠죠. 컴퓨터와 생명과학이 뭐예요? 접목이죠. 네. 새로운 역할이에요. 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시장이 작을 수 있죠. 작죠, 뭐 사실. 자, 생명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과 많은 연결도 있지만 생명과학의 발달이 다른 학문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의학, 그다음에 농학, 환경, 역학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그죠? 스포츠학 이런 데 많이 영향을 주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생명과학이 영향을 주는 거. 생체 모방, 이건 뭐예요?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을 봄따서 만든 뭐예요? 로봇이죠. 네. 자, 여기 나온 전신수영복. 뭘 이용한 거예요? 물고기 비밀. 상어 지느러미. 상어의 상어 지느러미를 연구해서 왜 상어가 물의 저항을 적게 받고 어떻게 잘 뭐 할 수 빨리. 있는지 헤엄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이거에서 네. 전신수영복을 만들고 나서 그 수영에서 굉장히 그 기록이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영에서 전신수영복 많이. 금지했어요. 수영 선수도 못 입어요. 자, 그다음에 영화 아바타죠, 그죠? 네. 아마 나중에 우리가 다른 육체에 정신이 들어가서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영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육체는 계속 갈아 끼우는데 정신만 계속 옮기면 되는. 이제 아직까지는 힘들고. 자, 홍채 이거는 이제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그 보안을 만드는 거죠. 네. 홍채 그다음에 지문 그다음에 여러분 손등에 보세요. 손등에 보면 뭐 있어요? 정맥 보여요, 안 보여요? 핏줄 보여요. 그게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다 패턴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누군지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날이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할 거다. 요새는 뭐 안면 인식도 하죠. 자, 이 시스템 생물학은 우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여기까지 이제 우리 맛보기가 끝났고 이제 생명과학의 뭐다?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생명과학에서 활용되는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균합적 탐구 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 연역적 탐구 방법, 균합적 탐구 방법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들어봤어요. 뭐죠 그게? 들어봤어요. 뭐죠? 네. 여러분 저기 내가 보기에는 아마 온라인 수업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까지 하면 계약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그러면 바로 2단원 물질대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계약하면. 자, 그래서 멘델 이전의 과학자들은 부모의 유전 요소가 액체처럼 섞여서 자손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지만 멘델은 유전 요소는 입자와 같아서 각각의 특성을 유지한 채 제조업되어 자손에게 전달된다고 주장하였다. 멘델은 이와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 8년 동안이나 완두를 재배했다. 그 결과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밝혔으며 멘델의 연구 방법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에도 변화를 했다. 이렇게 좀 나왔어요. 이거 좀 뭔 얘기야? 참. 자, 과학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과학 좋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왔죠? 네.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온 거야? 자, 과학? 자, 과학의 시작은 뭐죠? 호기심. 그렇죠. 과학의 호기심이죠. 자, 과학의 시작은 뭐다? 호기심. 호기심이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과학이 시작하려면 뭐부터 돼야 돼요? 생각? 자, 의문? 과학의 시작은 뭐다? 호기심. 의문. 자, 관찰이다. 자, 뭐다? 관찰. 그렇죠. 과학의 시작은 뭐다? 관찰. 자, 관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했어요. 해요. 자, 여러분이
딱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뜨고 잘 때까지가 뭐예요? 모두가 다. 주변에 봐요, 안 봐요? 봐요. 그게 다 뭐야? 관찰. 그렇죠. 그게 다 관찰이죠. 자, 관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과학제 첫 번째 관찰을 했어요. 자, 다음 단계. 자, 관찰은 살아있는 생물,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네. 과학자가 되지 못하죠. 네. 자, 여기서 가려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관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호기심이죠. 관찰을 해야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여러분이 그 유명한 책 뭐예요? Y. 왜 그러는데? 맞죠? 네. 호기심을 갖지 않으면 궁금한 게 없으니까. 과학은 시작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에 따른 호기심이 바로 과학의 뭐예요? 시작이겠죠. 그죠? 호기심까지 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끝일 것이다? 관찰. 관찰에 끝난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찰 단계에서 끝나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가고 과학적 그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 게 뭐다? 호기심. 이제 잠깐만요. 누가 채팅을 보냈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호기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생각. 활동해요. 생각하면 답이 나와? 뭐 해야 돼요? 호기심이 생겼으면. 탐. 응? 뭐 하긴 네이버에 물어봐야죠. 맞아요? 문헌조사. 네. 자, 뭐 해야 돼요? 조사. 문헌조사. 그러니까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져봐야 돼요? 안 뒤져봐야 돼요? 뒤져봐요. 접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전문가의 연구 성과나 전문가의 그 학문적 지식이 담긴 걸 문헌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누구께 담겨야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 전문가. 그렇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애가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헌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이버 지식인. 없어요. 그렇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뭐는 할 수 있다? 참고. 참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없다. 문헌으로서 가치는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참고는 가능하나 뭐는 할 수 없다. 문헌으로서 가치는 인정할 수 없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문헌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 자기 생각? 자료 정리? 자기 생각은 당연히 가치가 없죠. 그죠? 그죠? 위키백과도 안 돼요. 왜? 위키백과도 이거 좋은데 왜 얘는 문헌으로서 가치는 없을까요? 모든 참고할 수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왜 편집할 수 가치는 없어요? 어? 모든 게 사실이야. 아니요. 위키백과는 결정적으로 누가 편집해요? 이 내용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로 한정된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 편집.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편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죠? 모두가 다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누군가 여기다 잘못된 내용 집어넣어도 몰라요. 그렇지. 누군가 찾아서 수정하기 전에는 알 수 없죠. 네. 3번. 얘는 그래서 뭐예요? 뭐는 할 수 있으나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렇죠. 문헌으로서 가치는 문헌적 가치는 없다. 그렇죠. 이제 문헌 조사를 했어요. 문헌 조사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은 저 시간이 이제 다 된 관계로 인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예. 잠깐만요.